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그 구조와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제 연금을 받느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조금 일찍 받는 선택 하나로 평생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늦게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예금 같은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핵심 내용과 꼭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연금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빨리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령 나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대부분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시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령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을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약 6%씩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 받게 되면 약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약 70만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춰받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약 7.2%씩 금액이 증가합니다. 5년을 늦추면 약 36%가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예로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늦춰받으면 약 136만 원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0대 후반이나 80대까지 살게 될 경우 늦게 받는 것이 총 수령액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일부 감액을 감소하고라도 일찍 받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 증가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절반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약 8%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계산됩니다. 즉 약 4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만약 연금이 110만 원으로 늘어나면 보험료도 조금 올라가지만 몇천 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연금의 약 50%에서 60%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각각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오랫동안 납부해온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아내가 5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는 자신의 연금 50만 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연금 중 약 60%인 9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배부부는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게 되지만 이 경우 본인의 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연금제도는 단순히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평생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 제도를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조건, 즉 숨겨진 기준들입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는 단순히 나이나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약 200만 원대 중반 이하, 부부 가구는 약 300만 원대 후반 이하의 소득 수준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 환산 소득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돈은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4%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즉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매달 약 3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생활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지만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3천만 원 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월 1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정도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기준은 약 4천만 원입니다. 차량의 시가가 4천만 원을 넘는 순간 단순 계산 방식이 아니라 훨씬 높은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제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단순히 차 한 대 바꿨을 뿐인데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현금과 부동산의 평가 방식 차이입니다. 같은 10억 원의 자산이라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금은 그대로 전액이 반영되는 반면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추가적인 공제도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라도 부동산이 더 적은 자산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평가에서는 약 6억에서 7억 원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 금액의 주거공제까지 적용되면 실제로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같은 10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대로 전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현금을 유지하기보다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기준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각종 회원권이나 사용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과거에 구입했던 콘도 회원권이나 휴양시설 이용권 등은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시장에서 거래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의 자산으로 평가되어 소득 환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월 1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 않아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 대상이 될 경우 각각의 금액이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 때는 약 3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약 20% 정도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생활비가 함께 절감된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더라도 식비나 의료비 등은 거의 2배에 가깝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제도가 가진 장점도 분명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현실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큰 돈은 아니지만 병원비나 식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연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도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이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지금도 부담이 큰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보니 차라리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고민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불만은 제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같은 조건이 아닌데도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동차 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 실제 생활 수준과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샀는데 그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산 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도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현금과 부동산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시민은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게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부부 감액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같이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작은 금액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만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한 노부부는 둘이 살면 오히려 철치 더 늘어나는데 왜 깎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한쪽 연금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사라지는 느낌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부부가 각각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하나만 받으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제도를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급격한 기준 변화 대신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의 격차에 대한 문제도 많이 언급됩니다. 같은 제도라도 잘 아는 사람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반면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은 주변에 보면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은 연금을 더 많이 받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과는 별개로
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 구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개의 소득 흐름을 만들어라는 점입니다. 즉, 한 가지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 평생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이는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것인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국가에서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약 30%에서 50%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이미 매우 낮은 경우라면 장기간 나누어 받는 것보다 한 번에 받아서 다른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이는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연금 상품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는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비과세 연금 상품은 가입할 때 세금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수령할 때는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주택연금입니다. 이는 자신이 보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이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이미 정해진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금액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활동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연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일을 통해 100만 원을 추가로 벌 수 있다면 총 4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삶의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노후에는 4가지 큰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무의입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빈곤입니다. 충분한 소득이 없을 경우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준비를 한다면 보다 균형 잡힌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 구조와 함께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금제도는 단순히 매달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언제 받느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제도에는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산 평가 방식이나 부부 감액제도, 그리고 일부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준비 자체를 미루는 것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 구조와 생활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